정부는 내년 나라 살림 규모를 677조 4천억 원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낀 부분에 대해서는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등 민생 해결에 여러 가지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먼저 저출생 대응 예산안부터 살펴보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었는데 내년에는 육아휴직 혜택에 더해서 어떤 점들이 지원이 들어갈까요? 예,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배경 사진으로 봤습니다만, 아빠가 이제 아이를 업고 설거지를 하는 장면, 상당히 지금 저 사진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제는 아이를 같이 키워가야 되는, 같이 키우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통계 자료로 보게 된다라면 올 상반기에 육아휴직자 중 그 3분의 1이 남성으로 현재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낸다라는 거죠. 그런 비율은 올 상반기가 역대 최고치에 달할 정도로 이제 남성분들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이어서 우리가 저출산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현재 지금 부부가 서로 간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라면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배우자 출산 휴가일 때 급여일을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라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즉 이제 남성 휴가를 20일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육아휴직도 이제 도입을 합니다. 여기에 연 2회 2주 동안 단기 휴가를 도입해서 몰아서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 누가 아프다라든지 아이가 아플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몰아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도 시행함으로써 서로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사업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육아휴직을 나가는 인력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면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인력 지원금도 인상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꼼꼼한 정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가서 B라는 사람이 대체 인력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 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높여서 지원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만약에 대체 인력이 들어오지 않고 주위에 이제 동료들이 일을 나눠서 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동료 업무 분담 시에는 월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오르고 여기다 더해서 업무 분담을 하는 동료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론 이런 현금성 지원 말고도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아이를 낳아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집이 있느냐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관련한 주거 지원도 더 확대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혼과 출산 부부들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주거 자금을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신혼부부를 넘어서서 아이를 갖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라는 거죠. 일단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소득 수준에 대한 완화 조건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신생아 특례 소득 요건을 보게 된다라면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까지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시세 대비 저렴한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 든든 전세를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든든 전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데요. 이것을 공공이 이것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따라서 공공이 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 사기로 인해서 현재 지금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공이 싸게 매입을 해서 이것을 임대 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또 이제 다른 문제를 보게 된다라면 이제 여성분들께서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을 하기 위한 지원책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입력 검사 지원, 그러니까 이제 임신 여부라든지 임신과 관련된 검사 비용들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20대에서 40대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20만 명에게 총 3회분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안 내용을 살펴봤고요.
한편으론 이번 예산안에 또 의료 개혁이 중요한 비중으로 담겼습니다. 내년에도 지속될 정부의 중요 과제이기도 하고 일단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전공의 국가 책임제 첫 단추가 꿰졌고요. 여기에 더해서 필수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엔 요즘 워낙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원을 더 해주기로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의료 사태가 아직까지 마무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중에서 한 가지 불거진 게 이제 전공의들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부가 어차피 벌어진 일 속에서 전공의를 국가 책임제로 이제 키워내겠다라는 방침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서 재정 투입을 2배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주요 골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의료 개혁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의료 개혁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필수 과목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 비용이라든지 수당을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의사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선호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좀 편안해 보이고 이제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인기가 있게 마련인데요. 근데 이제 필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과가 있죠. 내과라든지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이 8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과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당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저출산 대책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동네에 정말 산부인과들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아분만 전문의도 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전공의 수당을 220명에서 총 4,600명까지 늘리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대에 대한 지원도 같이 아울러서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 교육시설 확충에도 정부가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특히 국립의대 교수 330명을 증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의사를 배출하는데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워낙에 요즘 소아과라던가 응급실 아니면 지역 병원 같은 경우에는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필수 의료 그리고 지역 병원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확대하겠다는 게 또 의료 개혁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관련한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됐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유경제 시대에서 이제 의사분들도 서로 이제 자유롭게 그 과를 선택하고 개업을 하면서 시장 경제에 맡겼었다라면 이제는 저출산 구조, 그다음에 저인구 구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개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필수 의료에 대한 거와 필수 의료 지역.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개업을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역 의료 부분들을 현대화하면서 장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개설을 하고요. 소아암센터의 장비를 확충하고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달빛 어린이병원 93개소를 개설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유경제에 맡길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개입을 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역이 이제 그 빈 공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응급헬기를 10대 도입하고 출당 수당을 이제 지급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특수목적의 음압구급차도 56대를 구매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음압구급차 같은 경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든지 다양한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 필수 장치인 만큼 정부가 여기에 공공 부분으로 개입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권역 책임을 도입하고 지역 거점 병원을 구분해서 약 3천억 가량을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중앙과 권역, 지역 간의 협진을 위해서도 1,000억 정도를 더 추가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몰려 있고 대도시에 몰려 있는 병원들을 각 지역 거점 병원을 이제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들 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까지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역 필수 의사제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인구 소멸 지역에 병원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병원을 유지하게 된다라면 수입과 거주를 정부가 보장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 필수 의료기관의 장기 이제 근속을 유도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 필수 의사제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이를 통해서 나오진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비근 일본이라든지 다양한 노인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예산안 중에 일자리 지원 부문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보다도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뭐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려고 하면 다 많은 돈이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지원할 때도 경력 사항이 필요한데 경력은 대체 어디서 쌓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도 있고요.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취업 시장이다라는 것이 일단은 약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죠.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곳과 일자리가 필요한 곳이 조금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 확대를 4만 8천 명에서 5만 8천 명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지원 방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실무 경험을 통해서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빈 일자리 3종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빈 일자리에 대한 특화 취업 지원에 13,000명,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4만 5천 명을 지원을 하고 기술 지원에 대해서도 200여 명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통합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한번 알아보고 여기서 경력을 쌓게 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일자리와 비용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일자리 지원 말고도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도 포함이 됐는데요. 내년에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 출시됩니다. 조건이 참 좋은데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되고 또 저금리란 말이죠. 관련한 이 조건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최장 40년짜리 이제 주택에 대한 지원책이 나옵니다. 일단 네. 내년에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이제 출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40년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청년 주택 청약을 통해서 이제 부부를 할 때 우리가 당첨할 때 분양금가의 80%를 이제 대출을 합니다. 이럴 때 최장 40년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주택 드림 대출에 최저 2.2% 대출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된다라면 시중 대출금리 대비해서 연 800여만 원의 이자를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제 다룬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청년 도약 계좌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 한도를 월 70만 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주택이라든지 목돈 마련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국가 장학금 지원 제도도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50%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건전재정 기조 아래서 결국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국가가 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그 조건에 맞게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선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내년부터 라이즈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어쨌든 지역에 있는 대학 그리고 산업을 연계해서 인재를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글로벌리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인구가 소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이 붕괴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위험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소멸에 의한 의료 체계고요. 또 하나는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털을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전국에 이제 각 주요 대학들이 있는데 7개 도시에서 말씀하신 지역 혁신 대학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자체에서 대학 지원에 대한 권한과 규제를 그러니까 권한과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지자체에 넘기겠다라는 것이 주요 이제 골자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역에 이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지자체가 이제 선정을 해서 인재를 양성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나온 인재들을 또 지역이 흡수할 수 있고 또 이제 지자체라든지 대학과 그다음에 학생들 간의 서로 산학 연계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각 그 지방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이 중소기업에 대한 R&D도 대학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역 투자 보조금도 현재
가운데서 150억까지 한도를 늘리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러한 대학을 지역 거점에 있는 대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거기에 있는 일단 학생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지자체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교통 서비스 부문도 살펴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K패스, 내년에는 더 혜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용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됐을까요? 예, KPS 저도 주위에서 많이들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올해 185만 명에서 내년 36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할인율도 현재 20%에서 30에서 5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에 대한 특별 교통수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이 들어가는데 558대에서 635대로 늘리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요. 준공영제 노선에 대해서도 214개에서 250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수단에 대한 다양한 혜택 지원 이것이 더욱더 확대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출생 또 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내년도 예산안 부문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IE셋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